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오히려 해볼만 합니다. 조선시대 사극 영화 특집,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영화 명량을 살펴볼 건데요. 명량이라는 영화는 2014년에 개봉한 영화로 관객수가 1760만 명.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영화 같은데,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기적적인 승리인 명량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당시 이순신 장군이 처해 있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이순신은 모든 직책을 잃고 백의종군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유성룡이 쓴 증비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순신에게 나가 싸우라고 재촉했으나 이순신은 적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기고 출정하지 않았다. 조정에서 이순신을 잡아오도록 명하고 원균을 통제사로 삼았다. 그렇게 조정에 잡혀간 이순신은 이제 고문을 받게 되고요. 원래는 사형을 하려고 했는데 관직만 삭탈을 하고 백의종군 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하게 된 배경이에요. 잘 나가던 최고의 명장을 한순간에 모든 명예와 직책을 빼앗았으니까 그 이순신이 당했을 수모와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게 이순신을 대신해서 원균이 새롭게 수군을 이끌게 되는데, 이미 다 아시는 대로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순신이 그 소식을 처음 들은 날이 1597년 7월 18일인데요. 새벽에 이덕필과 변홍달이 와서 보고하기를 우리 수군이 밤에 기습을 당했습니다. 통제사 원균이 죽었고 수군은 대패했습니다. 그 이순신이 힘들게 키워놓은 수군이 한순간에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이순신이 당시에 느꼈던 심정을 일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곡을 참을 수 없었다. 원문은 불승통곡이라고 해서 아주 담담하게 네 글자로만 적어놨는데, 이 네 글자에 모든 심정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희망이었던 수군이 한순간에 괴멸이 되니까 조정에서도 굉장히 다급해지는데요. 그 안타까운 심정을 당시 재상이었던 유성룡이 징비록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적군이 임진년에 우리 국경을 침범한 이후에 오직 수군에게만 패전을 당해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를 분하게 여겨 반드시 조선 수군을 처부수라 명했다. 이에 계책으로 이순신이 죄를 얻게 했다. 계책을 써서 조정과 이순신 사이를 이간을 시켰던 겁니다. 결국 이렇게 일본 손에 노란한 것에 대해서 유성룡이 이렇게 한탄을 해요. 우리는 모두 그들의 꾀에 노란하고 말았으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렇게 조정의 잘못된 인사로 그동안 힘들게 모아둔 조선 수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었으니까 그 당시 가장 놀랐던 사람은 아마 선조일 겁니다. 그래서 선조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충청과 전라에 남은 배가 있는가? 어쩔 수 없다고 하여 이대로 손만 놓고 있을 것인가? 남은 배를 수습하여 계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선조가 다급하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신하들이라고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당시 기록을 보면은 좌우가 모두 한마디도 대답하는 자가 없이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라고 적고 있거든요. 이렇게 신하들이 아무런 대답도 안 하니까 선조가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신들은 어찌 대답을 하지 않는가? 이대로 손을 놓고 아무런 방책도 세우지 않을 셈인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외적이 물러나기라도 하는가? 빨리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외적이 물러나기라도 하느냐? 그 애꿎은 신하들만 계속 닥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선조가 또 불만이 많으셨는지 신하들한테 이런 말도 합니다. 전일에 모두가 도성을 지키자고 하면서 나를 겁쟁이라고 기롱하더니 지금은 왜 사기가 꺾여 침묵만 하는가? 선조가 뒤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도성을 버리고 내가 피난할 때 너희들은 나보고 겁쟁이 임금이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지금은 이렇게 사기가 꺾여서 침묵만 하고 있느냐? 그때 신하들한테 좀 당한 게 생각이 났는지 선조가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선조의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이양복이 그 선조한테 조용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순신을 다시 기용하여 통제사로 삼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슬픈 장면이에요, 사실. 조정에서 잘못 판단했고 또 그 결과가 지금 너무나 참혹한데 결국 이 상황을 또 책임질 사람은 이순신밖에 없다. 이 모든 상황을 또 이순신이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조정에서
다시 이순신을 수군 3도 통제사로 임명을 하게 되고요. 흩어지고 도망간 배들을 모아서 이 모든 상황을 수습하도록 합니다. 조정에서도 좀 미안했는지 선조가 이순신을 통제사로 임명하면서 이순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가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수군뿐인데 적들의 칼날에 3도의 수군이 한 번의 싸움으로 모두 괴멸되었다. 이후 바다 가까운 여러 고을들을 그 누가 막아주겠는가? 지혜와 능력이 있고 안팎으로 존경받는 이가 아니며 어찌 능히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지혜가 있다느니 능력이 있다느니 이런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책임을 맡아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조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은 임진년에 대승을 거둔 이래 군사들이 만리장성처럼 믿고 의지해 왔는데 지난번에 경의 직책을 교체하고 그대로 하여금 백의종군 하도록 했던 것은 역시 사람의 모책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조정에서 계책을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어느 정도 유감을 표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조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하여 오늘날 패전의 욕을 당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내가 어찌 감히 많은 말을 보태겠는가. 그 한마디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면목이 없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중책을 맡아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경은 충의의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나라를 건져주기를 바라는 소원을 풀어주기를 바란다. 결국 조정은 이 상황을 수습하고 타개할 사람은 결국 이순신밖에는 없다. 예전에 자기들이 내쳤던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백의종군하고 있었던 이순신이 다시 수군의 최고 사령관이 되게 되는데요. 그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이순신이 통제사로 임명되기 전날에 꿈을 꿨는데 임금의 명을 받을 징조가 있었다고 해요. 이순신이 이 꿈을 꾸고 그 다음 날에 선조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지몽 같은 걸 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순신이 다시 복귀했다는 소식을 듣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이순신 밑으로 모이게 됩니다.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충무공 행록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순신이 통제사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수와 군사들이 차츰차츰 모여들었다. 장정들이 모두 그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 장군께서 오셨으니 너희는 죽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7천량 해전으로 흩어졌던 조선의 수군들이 다시 이순신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당시 전쟁 상황이니까 피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모습도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길에 올라 옥과 땅에 이르니 피난민들이 길에 가득 쓰러져 남녀가 서로 부축하며 갔다. 그 참혹함을 참아볼 수 없었다. 근데 그 전쟁 상황에서 오갈 데 없었던 백성들이 이 이순신을 보고는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순신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울부짖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사또께서 다시 오셨으니 우리들에게 살 길이 생겼다라고 하였다. 당시에 그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가는 길마다 백성들이 어떻게 환대를 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8월 9일 기록을 보면은 점심 식사 후 길에 올라 심리쯤 가니 길가에 어르신들이 늘어서서 나를 보고는 앞다투어 술병을 바치고자 하였다. 내가 사양하자 눈물 흘리며 굳이 권하였다. 제가 이 당시 백성이라도 저 멀리서 이순신 장군이 오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로 술병이라도 사들고 달려가고 싶을 것 같아요. 당시 백성들이 그 정도로 이순신 장군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순신 장군이 진영에 도착해서 다시 흩어졌던 수군을 모으고 배를 관리하고 상황을 수습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7천량 해전에서 너무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다 보니까 이미 사기가 꺾일 대로 꺾인 거예요. 그 당시 군사들의 분위기를 행록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군의 배는 단지 10여 척이었기에 위태로운 계란과 같은 신세였고 장수들은 금방 패배한 뒤에 또 많은 적을 만나 마음이 죽고 넋이 빠져 도망칠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군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순신이 남아있는 장수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모두 임금의 명을 받았으니 의리로 함께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한 번의 죽음으로 국가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느냐. 위기에 빠진 국가와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나 한 목숨 바치려고 한 그런 우국충정의 마음 같은 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를 한번 버렸던 나라에 대해서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하는 게 뭐가 아깝냐. 휘하의 장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순신 장군이 동요하는 군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군율의 기강을 엄하게 세웁니다. 뭐 예를 들어 이몽구라는 사람이 군량을 옮겨 싣지 않아서 곤장 80대를 쳤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외적이 왔다고 허위 경보를 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목을 베어서 걸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군량을 훔쳐간 관리와 아전들을 엄하게 장을 쳤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 실제 영화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탈령을 하려고 하는 군사들을 잡아다가 목을 베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군율을 엄하게 세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엄하게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의 상황을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눈에 들어왔던 인물이 있어요. 바로 영화에 나왔던 배설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영화에서는 거북선을 불태우고 이순신을 암살하려다가 혼자 도망치는 그런 최악의 인물로 그려졌는데 이것 때문에 그 배설 장군의 후손들이 영화사와 감독을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선조를 이렇게 악질적으로 그릴 수가 있느냐. 명예훼손이다 하면서 그 영화사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배설이란 인물이 누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배설은 원균과 함께 병상우수사로서 칠천량 해전에 참가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의 상황을 선조 수정실록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외적이 우리 수군을 급습하여 쳐부쉈다. 통제사 원균이 패하여 죽었고 전라수사 이혁기, 충청수사 최호 등도 죽었으며 경상우수사 배설은 도주하여 죽음을 면했다. 그러니까 칠천량 해전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배설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은 유성룡이 쓴 징비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설은 적병이 내습하는 것을 보자 항구를 벗어나 달아났기 때문에 그의 군대만을 보전할 수 있었다. 배설은 섬 안에 남은 백성을 옮겨 적병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피란시켰다. 이때 배설이 남긴 이 군대, 배설이 칠천량 해전에서 살려온 이 군대가 나중에 명량해전에서 싸우는 그 12척의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배설이 왜 자신이 도망쳤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설이 말하기를 내가 군법에 의하여 죽는 것은 괜찮지만 군조율들을 전부 사지로 몰아넣을 수는 없다. 이미 죽을 걸 뻔히 아는데 그 사지에다가 내 군졸들을 몰아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은 칠천량 해전에서 배설이 도망친 게 아니고 작전상 후퇴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때 배설이 살려온 이 12척의 배, 칠천량 해전에서 어떻게든 살려온 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싸울 수 있었던 거니까 너무 배설을 미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배설이 올린 장계를 보면은 그 12척의 배를 지켰을 뿐만 아니고 그 당시 한산도에 있었던 민간 선박들, 백성들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배설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난중일기에는 배설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8월 12일 기록을 보면 배설이 겁내하는 모습을 들으니 더해지는 탄식을 참지 못했다. 권세 있는 가문에 아첨하여 감당 못할 자리에 함부로 올라 국사를 크게 그르쳤는데도 조정은 살피지 못하고 있으니 어쩌겠는가. 애초에 감당 못할 자리에 간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을 보면은 배설이 적이 많이 몰려올 것을 걱정해 도망가고자 휘하의 장수들을 소집했다. 나는 그 속뜻을 눈치챘지만 먼저 발설하지는 않았다. 슬쩍 모른 척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8월 30일에 배설이 이순신한테 병가를 내게 돼요. 당시의 상황을 일기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배설이 하인을 보내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병이 몹시 위중하여 몸조리를 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그래서 내가 육지로 내려가 잘 조리하라고 결제하여 보냈다. 육지로 가서 몸조리 잘해라 이렇게 하고 병가에 대해서 결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설이 몸조리를 하기 위해서 군영을 나갔는데 9월 2일 기록에 이날 새벽에 배설이 도망갔다라는 기록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배설이 탈령을 한 거죠. 근데 배설이 그 탈령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영화에서 좀 제가 봐도 너무 악랄하게 그렸더라고요. 뭐 거북선을 불태운다든지 뭐 이순신을 암살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뭐 어쨌거나 배설도 그렇게 사라지고 또 군대 사기도 꺾이고 또 무기와 배도 부족하고 하니까 조정에서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수군을 폐지하는 게 어떻냐. 얼마 안 되는 수군을 그냥 육군이랑 합치자.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해요. 이순신의 행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조정에서는 수군이 아주 적어 적을 막을 수 없다고 여겨서 이순신에게 육지에서 싸우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런 사실은 행록뿐만 아니라 최유해가 쓴 행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배설은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가 전투를 도와서 공을 세우자고 했고 조정도 수군을 육군에 합치라고 명했다. 이게 그 유명한 조정의 수군 폐지 결정인데 오늘날 학자들 중에는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왜냐하면 수군을 없애는 거는 정말 중차대한 결정이잖아요. 군사 전략상 굉장히 큰 일인데 이게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성룡이 쓴 징비록이나 당시의 병조판서였던 이양복 이런 사람들의 기록에는 이런 사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후대에 쓴 행록이나 행장에서만 보이는 기록이라서 과연 이런 명령이 정말 있었느냐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조정에서 수군을 폐지하라고 했던 결정과 정반대되는 내용의 기록도 발견이 돼요. 이 기록은 당시 이순신이 통제사로 임명될 즈음에 조선이 명나라에 보낸 문서인데요. 그 문서를 읽어보면은 신임 통제사 이순신으로 하여금 수군을 모아 정비하도록 독촉하고 배를 추가로 많이 제조하여 명나라 군사와 함께 적을 섬멸할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행록이나 행장의 기록처럼 이 당시에 수군을 폐지하자고 결정을 했다면 왜 명나라한테는 지금 수군을 모으고 있고 배를 더 만들고 있고 이런 내용의 보고를 보냈냐는 거예요. 그래서 종래의 수군 폐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이종화라는 분이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칠천량 해전 직후 조정은 해로가 비게 되는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남아있는 수군 병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선박도 추가로 제조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명량해전 직전에 조정이 수군을 폐지하자고 결정을 했다는 거는 후대 어느 순간에 좀 각색된 거지 당시의 조정의 논의나 명나라와의 주고받은 문서를 보면은 그런 내용은 없다. 오히려 이순신을 중심으로 수군을 재정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 논문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제가 여기서는 기존의 어떤 통설대로 또 후대에 나오는 여러 기록에서처럼 조정에서 이순신한테 육지에서 싸우라고 명했다라고 한 사실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조정으로부터 차라리 육지에 가서 싸워라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이순신 장군이 조정에 하나의 장계를 올리게 됩니다. 그 장계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요. 이른바 상류십이라고 불리는 그 구절이 있는 장계인데 이순신이 조정에 이렇게 장계를 올립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오히려 해볼만 합니다. 명량해전 당시의 적선 수가 300척이 넘었다는 기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선이 300여 척이 넘는데 내가 가진 배는 12척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이 장계를 올려서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한다면 오히려 해볼만 합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순신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만약 수군을 폐지한다면 적은 이를 다행으로 여기고 호남을 경유하여 곧바로 한강까지 도달할 것이니 신은 이것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수군을 폐지하면 안 된다. 호남을 경유해서 바로 서울로 올라갈 것이다. 이 부분을 이순신이 염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선이 비록 적더라도 신이 죽지 않은 이상 적들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순신의 이 장계로 이제 수군은 계속 유지가 되고요. 이순신은 남은 그 12척의 배와 또 후에 합류된 한 척의 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13척의 배를 가지고 명량 앞바다에서 적과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부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 다음의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